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FMC 프리뷰를 했었고요. 오늘은 FMC 리뷰입니다. 제목은 그냥 실수는 없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수는 없었다. 제가 어제 이제 뭐 안영진 연구원이랑 스크린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비유를 만들어낸 게 FMC는 최종 수비수였다. 그죠?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종 수비수 하면은 리베로.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 이름 홍명보.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이 홍명보 선수가 정말 최고의 수비수였지만 단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게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유상철이 가운데로 주고 홍명보 왼쪽에 이민성 쪽 뺏기면 안 됩니다. 초반에 슛! 눈 깜짝하세요. 실점을 하네요. 홍명보 선수가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경기 시작해서 몇 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홍명보 선수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연준도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이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번에 FMC에서는 뭐 시장을 실망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었고 연말까지는 이제는 큰 리스크 없이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다우, 나스닥, S&P 500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나타나는 현상은 나스닥이 조금 아웃퍼폼을 하는 날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페이팔은 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인투이트라는 그런 회사들 전반적으로 이쪽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최근은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주요 빅테크들의 그 주가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달 고점을 전혀 이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좀 어제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은 이미 이제 신고가 수준을 지금 넘어선 지가 조금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어제 조금 반등을 좀 했고요. 애플도 쉬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애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쉬는 모습 여러 가지로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니까 니네들은 좀 쉬어도 되잖아. 그리고 규제도 한대잖아.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조금 탄력을 받는 흐름. 그리고 이제 FMC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뭐 자기의 책무를 다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조금 안도 랠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연준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 그림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사실은 GDP 성장률이죠. 성장률 전망치가 이게 이제 9월이니까요. 9월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2020년에 마이너스 3.7이라고 봤는데 2.4니까 많이 올렸네요. 그리고 2021년 전망치도 4.0에서 4.2로 2022년도 3.0에서 3.2로 근데 2023년은 좀 낮췄네요. 2023년은 낮췄지만 21년과 22년을 소폭 올렸습니다. 소폭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롱런 아주 먼 미래에는 1.9가 아니고 1.8로 좀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률이네요. 실업률도 낮췄습니다. 올해 원래 7.6 전망에다 6.7 5.5 내년에 했는데 5.0 이런 식으로 좀 낮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장기 전망은 4.1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죠. PC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 올리는 바뀌지 않았고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자, 이게 전망을 보면 물론 지금 GDP 성장률 그다음에 실업률은 의미 있게 경제 전망률도 조금 올렸는데 물가는 안 올렸습니다. 네. 지난달에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림으로 보면요, 있잖아요. GDP 성장과 관련돼서는 이 그림으로 바뀐 거거든요. 지금 요 그림이 요 그림으로, 이 그림이 이 그림으로. 눈에 어떻게
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거의 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의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굳이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No change. 변화가 없었어요. 어제는 게다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연준 의원들이 2020년, 21년, 22년, 23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적당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점을 한번 찍어봐. 그러니까 2020년에 요만큼이요. 2021년에도 아무도 올린다는 사람이 없어요. 2022년에 한 명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명 정도. 2023년에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요게 보면은 내년에는 없고 내후년에도 이게 그러면 2년, 3년 남은 거잖아요. 금리 인상할 때까지 시간이.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요 그림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근데 저도 이 점도표를 매번 보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뭘 처음 봤냐면요. 요게 9월이고요. 요게 12월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노체인지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점 찍은 사람도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FOMC는 뭐 별반 이렇게 별거 없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3프로 TV에서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좀 봐주세요. 되게 목이 아프게 1시간 동안 엄청 떠들었습니다. 이 그림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FOMC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리베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인플레와 이걸 균형을 맞추는 게 목적인데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했고요. 좀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의 연설이 되면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자산 매입도 안 늘리네 이러면서 이제 좀 실망하는 매물들이 좀 나왔었는데 시장의 반응은요. 이제 파월 연설이 이제 공개되면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핵심적이었던 건 제가 보기엔 이제 의미 있었다라고 보는 것만 좀 뽑아봤는데. 일회성 물가 상승에 대응하지 않겠다. 저도 이제 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건 안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제가 연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지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얼핏 생각할 때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지금 당장 인플레가 걱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인플레는 일회성 혹은 일시적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가 전망을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원유 시장에서 원유 선물 시장에서 유가에 대한 전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2021년 4월이라고 했고요. 그때 이 점은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부터 2026년까지 계속 빠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돼 있고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만 좀 잘 버티자. 그래서 우리가 AIT라는 걸 한 것도 일시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이 확인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갑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요게 좀 빠지겠지. 이런 장기 전망은 어차피 지금 회복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은 파월 의장도 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이건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연준의 생각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거에 대해서는 걱정도 조금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디플레이션이다. 이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기 좋아지고 유가도 오르는데 연준이 왜 계속 부양책을 쓴다고 생각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제 FOMC에서는 그런 여지조차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매입 규모 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권 매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매입 대상 만기를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제일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리 법적 책무와 관련이 있고 기후변화 충격에 대해서 사렵게 움직일 것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테이퍼 이전에 한참 전에 경고를 제공할 것.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라는 것도 보면요. 아유, 지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알아서. 이거 한참 전에 내가 경고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 바꾼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CNBC에 보면은 뭐 멘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아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변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결국은 인플레와 디플레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걱정 이걸 이제 비유로 제가 표현했는데 옐런 의장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두 아들 데리고 한 명의 이름은 인플레이션, 한 명의 이름은 고용이다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나가려고 막 그래요. 막 유가도 오르고 경기도 좋아지고 백신도 나오고 이 아들은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둘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연준은 근데 이제 고용이라는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피가 났다. 피가 나가지고 철철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이라는 게 바틀렉이다. 연준의 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기 위해서 문제는 고용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시장에서 왜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용은 아직도 회복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연준은 파월뿐만 아니라 옐런도 재무장관으로 가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요.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보니까 우리가 그 기후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좀 잘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에서도 어제 보면은 NGFS라고 하는 기관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중에서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토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관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계속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 즉 기후변화에 뭐 예를 들자면 ESG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를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적이지만 그런 변화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ESG 관련된 제가 이제 뭐 그린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어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의외로 어제의 하이라이트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따고 있는 중에도 이제 또 상승하고 있네요. 당연히 뭐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화폐 가치 하락.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잘 반영하는 모범생이다. 이렇게 즉 숏캐시 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범생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매수 추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금 가격도요. 어제 이제 좀 처음엔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파월 의장 연설 나오고서 그래 연준은 역시 실수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올랐고요. 달러도 또 한 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제 90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90이 깨질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
뭐 오르는 듯 하더니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올랐네요. 예, 제가 이제 또 금리 너무 무시하면은 또 한 번씩 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진 않겠지만 금리는 정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죠. 10년물하고 2년물의 그 금리 차이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는 현상이 되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기 금리는 연준에서 꽉 묶어놓고 있으니까 2년물 금리는 막혀 있는데 10년물 금리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금리는 거의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지금 1%조차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OMC 리뷰 실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연말까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그 FOMC가 마무리되면서 저희는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날 것 같고요. 장에 이제 시장의 큰 리스크는 아직도 남은 거는 백신 얘기 있고 부양책 얘기 있고 하지만 FOMC가 큰 실수 없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는 완화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호석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